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높임법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번 시간도 꽤 긴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집중해 잘 들으시면 시험 대비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우선 높임법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이드를 잡고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고 각각의 높임법에서 어떤 것들이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될 건지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깊이 있게 봐야 될 건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높임법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상대 높임법이 있고요. 그 다음이 주체하고 마지막으로 객체 높임법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상대 높임법은 누구를 높이는 거냐면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청자라고 하겠죠. 그죠? 내 말을 듣는 나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얘는 무엇으로 실현되냐면 종결 어미에 의해서 실현되거나 보조사 요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자, 지금 당장은 기본이 좀 없는 친구들은 이게 뭔 말인가 싶을 텐데요. 일단은 상대 높임법은 종결 어미하고 보조사 요에 의해서 실현되는구나. 일단 머릿속에 가이드만 잡아두고 왜 이런지는 세부 내용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서술어의 주어를 높이는 거고요. 이거를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체 높임법은 화자를 높이는 거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화자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높임법은 없어요. 화자가 하는 말의 내용 중에서 주어를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실현 방식이 누구누구가 이가가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죠. 주어를 만드는 주격 조사죠. 그죠? 말 잘못했네요. 이가가 주격 조사인데 이가라고 하는 조사 대신에 깨서라고 하는 조사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시를 쓰는 겁니다. 자, 이 시라고 하는 선어말어미를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불러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가다 대신에 가시다처럼 시를 붙여서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는 특수 어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단어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자다라는 말 대신에 주무시다, 있다라는 말 대신에 계시다로 단어 자체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선어말어미를 붙여서 만드는 이런 높임법들, 시와 같은 선어말어미를 붙여서 만드는 높임법을 통사적 높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걸 통사적 높임이라고 하고요. 밑에처럼 특수 어휘를 쓰는 경우를 어휘적 높임이라는 말을 써요. 뭐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어휘적 높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밑에 객체 높임을 보시면 얘는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장에서 객체를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외우면 실제 문제를 풀 때 뭐가 객체인지를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건데 그 객체라고 하는 것이 그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목적어는 보통 뭐 을을이 붙는 말이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부사어는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이런 거 있죠. 그죠? 할머니에게 이거를 할머니께라고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에게가 붙는 말들을 부사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실현시키는 방법이 부사격 조사 깨를 쓰는 겁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이 부사격 조사를 깨라고 하는 높임으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봤던 주체 높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체 높임법은 특수 어휘를 쓰는 방법도 있었고 선어말어미를 붙이는 방법도 있었죠. 그런데 객체 높임은 오직 특수 어휘만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건 현대 국어 문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전 문법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고전 문법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현대 문법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살짝 한번 정리해 보시나 갑시다. 상대 높임법 누구 높인다고요? 상대방, 청자를 높이는 거고 실현 방법은 종결어미나 보조사 요에 의해서 실현된다. 그 다음 주체 높임법은 서술어의 주어를 높이는 것인데 실현 방법은 조사를 깨서로 바꾸던가 아니면 선어말어미 시를 붙이던가 아니면 특수어휘를 쓴다. 세 번째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객체, 다시 말해서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을 높이는 건데 조사 깨를 사용하거나 에게 대신에 깨를 사용하거나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 자, 이게 일단 우리가 이 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기본 가이드고요.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대 높임법. 자, 아까 한 이야기의 반복이 나올 텐데 말하는 이가 듣는 이 청자죠. 그죠? 상대방을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으면 살짝 놓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높이거나까지는 이해가 되죠. 높임법이니까. 근데 낮추어 말하는 방식도 상대 높임법에서 높임법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높이는 존댓말이 있죠. 그죠? 존댓말이 있지만 친구들끼리 하는 반말도 있잖아. 쉽게 말해서. 이게 전부 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높이는 존댓말이나 상대방을 낮추는 반말이나 모두 다 상대 높임법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 이건 정의를 가능하면 정확히 외워두세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한다. 자, 밑으로 높임법의 대상 청자를 높이는 거다. 실현 방법은 아까 봤던 것처럼 종결 표현에서 종결어미나 보조사요에 의해서 실현되는데 설명을 잠시 뒤에 할게요. 그 다음에 국어의 종결어미는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 상대 높임에 실현하고 문장 종결법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상대 높임의 실현은 선생이 지금 바로 얘기할까요? 자, 그 다음 부분에 넘어가면 이거 이런 표 본 적 있을 겁니다.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결정하는 건데 자, 제일 위에 평서문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제일 위에 있는 게 하십시오죠. 그죠? 하십시오체. 그다음에 하오체가 있고 하계체가 있고 헤라체. 여기까지 헤라체까지가 우리가 격식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이게 격식체에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 해요체하고 해체가 비격식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격식체는 공적인 자리에서 주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격식체는 친근감 혹은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일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다시 위에 하십시오를 보세요. 하십시오의 기본형이 뭘까요? 하다겠죠. 하다라고 하는 글자에서 온 겁니다. 하다가 기본형일 텐데 하까지가 어간입니다. 그죠? 그 뒤에 붙어 있는 달을 우리가 어미, 정확히 말하면 어말어미, 그 가운데서도 종결어미라고 하는데 다 쉽게 말해서 단어를 끝내는 어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십시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다의 어간 뒤에 십시오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붙은 거고요. 하오 마찬가지입니다. 하 뒤에 어간 뒤에 오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붙은 거고 하계 마찬가지로 하 어간 뒤에 개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붙은 거고요. 해라 마찬가지로 하다의 어간 하에다가 어라가 붙은 거겠죠. 그죠? 어라가. 그래서 모두 다 지금 격식체에 사용된 것들은 전부 다 종결어미들입니다. 그런데 비격식체에 사용된 걸 보면 해요죠. 그죠? 자, 위에 거랑은 비교해봐. 하십시오에서 내가 종결어미 십시오를 빼버리면 단어가 성립하나요? 하 이런 말은 없죠. 하오체에서 오를 빼면 단어가 성립해요?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격식체 하 뒤쪽에 붙은 것들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빼면 단어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걸 종결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요 같은 경우에는 해오체의 요 같은 경우에는 요를 뺀다고 하더라도 해오체에서 요를 아예 빼버리죠. 얘를 빼버려도 뭐뭐 해. 자, 물론 높임의 의미는 사라집니다만 그 단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죠. 얘는 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결어미가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조사요라고 해서 위에 격식체는 종결어미에 따라서 실현되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비격식체는 보조사요에 의해서 실현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앞쪽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상대 높임법의 실현을 할 때 지금 봤다시피 종결어미가 기능을 했었죠. 격식체에서. 자, 그 다음에 상대로 종결어미가 또 어떤 기능을 하냐면 문장의 종결법을 표현한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뭐뭐다 이렇게 종결어미를 붙이면 평서문이 되죠. 그죠? 문장의 종류가 결정되는 거예요. 평서문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뭐뭐까 이렇게 붙이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또 뭐 있을까? 자, 뭐뭐하자 이런 거 붙으면 청유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알아 어라 뭐 알아나 어라 같은 게 붙으면 요거는 명령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구나 이런 게 붙으면 얘는 감탄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감탄문 종결어미가 하는 역할은
상대 높임법에서 상대 높임법을 실현시킬 때 등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문장의 종결법에서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기도 한다라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 아마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에는 요 파트는 포함이 안 되죠, 그죠? 아마 그 교과서에 대체로 학교들 보니까 문장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종결법과 관련해서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학교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높임만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학교에서 종결법을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교과서에 없는 것이지만 학교에서 종결 어미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가 결정된다. 그런 걸 문장의 종결법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고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문장의 종류에 따라 자,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이렇게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감탄문까지 어떤 어미가 붙었을 때 이게 가장 높은 하십시오 체인지, 가장 낮은 해 체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지금 예문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자체를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면 실제 문제에서는 써먹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것은 평서문에 저기가 요 라인에 있는 거 문장의 종결법에 따라서 격식체는 뭐고 비격식체가 뭐다. 하십시오가 제일 높은 거고 제일 마지막에 쭉 가서 해체가 있다. 요까지는 여러분이 일단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높임법의 등급 이 자체는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오른쪽 부분에서 평서문부터 청유문에서는 지금 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예를 들고 있는데 가다 말고 다른 단어 뭐 먹다라든가 뭐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왼쪽에 있는 하십시오나 하오나 하게 이런 거 그걸 보고 아 요런 체라면 요렇게 단어가 바뀌는 거구나. 일단 한번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높임의 등급을 보셔야 돼요. 어떤 단어가 딱 튀어나왔을 때 얘보다 더 높일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럼 가장 높은 거잖아, 그지? 아니 하십시오 체네. 그 다음에 얘보다 더 낮은 게 없네. 그러면 해체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연습들 하시는 게 좋고요. 선생님 지금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헷갈려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여기 선생님이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좀 헷갈려요. 이 문장이 상대 높임법 중에서 해라체냐 해체냐를 물어보면 살짝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헷갈리냐면 살짝 지우고 쓸게요. 선생님 지금 그 화면에 필기한 게 좀 난잡하네요. 자, 해라체하고 해체가 모두 다 반말이죠, 그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반말이잖아. 뭐뭐 해라 이것도 반말이고 그다음에 뭐뭐 해 이것도 반말이니까 살짝 이게 나오게 되면 이게 해체인가 해라체인가 분명히 헷갈릴 때가 와요. 자, 이 해라체하고 해체하고 자, 둘 다 반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면 어떤 단어가 나올지 어떤 문장이 나올지는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자,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만약에 요 예문으로 할게요. 자, 뭐 가냐 이렇게 나왔어. 가냐? 그러면 반말이잖아. 지금 이 표에서는 이게 분명히 해의 라체에 있으니까 해라체네 생각을 하지만 문제에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뭐 어떻게 보냐면 반말이야. 그럼 해라체 아니면 해체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 뒤에다가 요를 붙여보는 거예요. 가나요, 가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밑에 가 같은 경우에는 가요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단어는 가요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단어죠. 문제 없는 단어라고요. 근데 어디 가냐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띨띨이들만 쓰는 거죠. 이런 단어는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둘 다 반말이라서 이게 해라체인지 해체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되면 보조사 요를 붙여보세요.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요를 붙여서 요가 붙어서 자연스러운 단어가 된다면 그건 해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를 붙였을 때 뭔가 어색하다 그러면 해라체로 이해하시면 뭐 100%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 표 잘 보시고요. 상대 높임법 문제가 나왔을 때 등급 물어볼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격식체는 언제 쓰는 거고 비격식체는 언제 쓰는 거다. 요것도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자 과제가 하나 나왔는데 얘들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죠? 그러면 자 봐. 이 문장에서 화자는 누구냐?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이 말을 듣는 청자는 누구예요? 또 역시 직접 나와 있지 않고 얘들아라고 돼 있지만 아마도 학생들이겠죠, 그죠? 학생들.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장을 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상대방이니까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은 무조건 쓰였겠죠. 이게 반말이든 존댓말이든 상대 높임법은 일단 무조건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쓰였는지 보자. 지냈나요? 지냈나요? 어디까지 배웠었죠? 자, 이런 거 다 전부 다 지요, 조는 어디까지 배웠었지? 뒤에다가 요 이게 위에 축약된 말이겠죠. 그러면 요를 붙여서 그지? 무슨 채? 상대 높임법 중에 해요체가 사용된 겁니다. 비격식체 해요체가 사용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이게 주체 높임법이 쓰였나 확인해 보자. 주체 높임법은 서술어의 주어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럼 보자, 봐봐. 지냈나요? 지내다의 주어는 누구냐? 얘들이지, 그지? 얘들을 높이지 않아서 지냈나요의 시 같은 것도 붙어 있지 않고 특수 어휘도 쓴 게 없죠. 그다음 똑같이 배웠었죠? 배우다 누가? 얘들이 배운 거지. 너희들이 배웠어요라고 물었지. 너희들을 높인 시를 붙이거나 특수 어휘 쓴 거 없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주체 높임 같은 것들은 사용된 게 없습니다. 자, 혹시 객체 높임이 사용됐나 보세요. 그럼 문장에 뭘 봐야 되는데 목적어나 부사어를 보라 그랬죠. 아직 다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얘들아 잘 지냈나요? 이 문장에 목적어 부사가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었죠? 이것도 목적어 부사 없죠. 그럼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객체 높임은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 가운데 해요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물론 되게 단순하니까 이렇게까지 단순하게 출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 높임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어느 학교든 간에 가장 기본 문제예요. 보기에 저는 문장을 주고 요 문장에 사용된 높임법을 모두 골라봐라 이런 게 제일 기본 문제니까 선생님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을 듣는 청자가 누구지? 확인해서 청자를 높였나 낮췄나 확인했죠, 그죠?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지? 확인해서 주체가 쓰였는지 확인했고 목적어나 부사어가 있는지 확인해서 객체 높임이 쓰였는지를 확인했어요. 여러분들 이 순서로 보시면 되는데 자 밑에 1번 문제 봅시다. 이 위의 문장은 교사가 학생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위 문장에 사용된 높임 표현을 분석해 봅시다. 상대 높임법 중에 자 해요체가 쓰였죠. 해요체는 비격식체 친근감을 줄 때 쓴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는 위와 같이 나이나 지위 상관없이 상대를 높이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이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 사회적인 뭘로 보나 학생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존댓말 쓰고 있죠. 굳이 존댓말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존댓말을 쓰냐 하면 청자를 존중하기 위해 아니면 비격식체니까 청자를 존중하기 위해 어떤 인격적인 존중을 위해 쓰는 건데 그 가운데에서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비격식체를 쓰는 게 일단 원칙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런 경우는 수업하는 거니까 공적인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공적인 자리지만 친근감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해요체와 같은 비격식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 존대의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에 인격적 소통에 있다. 그렇죠?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인격적 대우를 해주기 위한 거니까 뭐 당연한 말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주체 높임입니다. 말하는 이가 서술어의 주체 문장의 주어를 높여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자, 문장 보세요. 선생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자, 좋아하다의 주어가 누구예요? 선생이 주어죠, 그죠? 그래서 가 대신에 깨서라고 하는 조사 하나를 붙였고요. 좋아하다에다가 선어 말음이 시를 붙여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에 대해서 본 기억이 나죠? 조사 깨를 썼어요. 이 가 대신에 선어말음이 선어말음이네. 이거 조사입니다. 주격조사.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를 쓰거나 선어말음이 시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어휘를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선생님이 온다라고 안 하고 선생님께서 이거 틀렸죠, 그죠? 오신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버지께서 낮잠을 잔다가 아니라 주무신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선어말음에 시를 붙이는 방법하고 그다음 밑에 보시는 것처럼 특수어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도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다가 보면 선어말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 주무시다에 시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계시다에 시가 붙어 있죠. 얼핏 생각하면 이 단어가 선어마람이 시가 붙은 것처럼 여러분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왜냐하면 주무시다의 기본형이 주무다예요. 주무다에 시가 붙은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 주무시다 자체가 하나의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주무시까지가 어간이니까 선어마람이 시가 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다하고 주무시다 이거 함정팔 때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함정을 파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시다 이렇게 해놓고 자, 이 문장은 주체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선어머럼이 시가 사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봤을 때 시 있잖아 맞는 문장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는 특별히 눈을 좀 신경을 쓰시고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주체를 높이는 특수한 어휘 몇 가지라고 했고요. 이건 한번 봅시다. 뭐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있다 대신에 계시다, 먹다 대신에 드시다, 그 다음에 집 대신에 댁. 자,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요건 지금 시가 붙어 있습니다만 선어말어미가 붙은 시가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에 있는 시입니다. 선어말어미가 아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다 대신에 주무시다 마찬가지 또 시 있네요. 이름 대신에 성함, 존함, 밥 대신에 진지, 그 다음에 죽다 대신에 돌아가시다. 여기서 시는 선어말함이죠. 이거는 선어말함이죠. 왜냐하면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거기다 시를 붙인 거니까 요거는 단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선어말어미를 붙인 겁니다. 술 대신에 약주, 나이 대신에 연세, 춘추 이런 말 쓰죠. 그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좀 웃기는 단어입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높이는 단어인가요? 낮추는 단어인가요? 높임에 쓰는 단어예요? 낮출 때 쓰는 말이에요? 높일 때 쓰는 것 같죠, 그죠? 반만 맞은 겁니다. 얘는 높임말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낮춤말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장 선생님의 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의 말을 높인 경우란 말이야. 높임으로 쓰였죠. 자, 반대로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가 한 말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 당연히 후자가 더 예의에 맞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쓰여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의 말씀은 높임으로 쓰인 게 아니라 낮춤으로 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면 높임으로 쓰일 때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화자의 말이 아니라 화자의 말이 아닌 경우,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낮춤말로 쓰일 때는 화자의 말인 경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지, 그지? 그런 경우는 낮춤말로 쓰여지는 거고,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거기서의 말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사용될 때는 높임의 단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좀 특수한 단어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주체 높임의 종류라고 되어 있고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이번 시험 문제 나옵니다. 특히나 여기 간접 높임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일단 개념부터 보죠. 직접부터 말하는 이가 문장의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겁니다. 예문 보세요.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신다. 자, 누가 가는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겁니다. 주어를 직접 깨서를 붙이고 시를 붙여서 주어를 직접 높이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간접 높임 보세요. 주어에 신체, 소유물, 생각 등 주어와 밀접한 관련된 대상을 높이는 것. 그래서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주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높임으로 인해서 주어도 간접적으로 높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예문 보세요. 선생님께서 따님이 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선생님께서는 따님이 있으시다. 자, 있으시다. 누가 있는 거죠? 여기 시를 붙였잖아, 그지? 시를 붙여서 주체로 표현 만들었는데 누가 있는 걸까? 따님이 있는 거잖아. 따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 문장 전체의 주어인데 얘를 직접 높인 게 아니라 딸을 높임으로 인해서 선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딸을 높임으로 인해서 선생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를 간접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기초공부 세우시고 잘 들으세요. 주체 높임을 만드는 방법이 시를 붙여서 만드는 통사적인 높임이 있고 특수 어휘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간접 높임에서는
특수 어휘를 쓸 수가 없어요. 자,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간접 높임을 사용한다면 특수 어휘를 쓸 수가 없고 오직 선어말음이 시를 붙이는 통사적 높임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따님이 계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시다. 어머니께서 손가락이 아프시다. 자, 손가락이 아프시다. 뭐가 아픈 건데? 엄마가 아니죠.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체의 일부, 손가락을 높임으로 인해서 엄마까지 간접적으로 높아지는 방식, 간접 높임입니다. 이 경우에도 편치 않으시다라고 하는 건 아프다의 특수어휘죠. 특수어휘를 써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봅시다. 할아버지는 수염이 많다. 할아버지는 수염이 많으시다. 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건 뭐가 많냐면 할배가 많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수염이 많은 거죠.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 할아버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높임으로 인해서 할아버지까지 높아지는 것. 자, 그 다음 또 하나 봅시다.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있겠습니다 하면 말씀을 높인 게 아닌데 있으시겠습니다라고 하면 말씀을 간접적으로 높여서 사장까지도 높아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간접 높임입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에 사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표현이죠. 왜? 특수어휘를 쓸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 페이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직접 높임법, 주체 높임법에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데 어떤 문장을 딱 보고 이게 간접 높임인지를 일단 먼저 여러분이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간접 높임인데 간접 높임을 실현시킬 때는 특수 어휘를 사용할 수가 없고 무조건 통사적인 높임, 주체 높임, 선어말함이 시를 사용하는 통사적 높임만 쓸 수 있다. 이건 머릿속에 반드시 여러분이 집어 넣으셔야 될 거고요. 아마 이번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객체 높임. 서술어의 객체. 자, 이렇게 외우면 곤란하고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을 높이는 거라 그랬죠.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자, 높임의 대상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는 거고 예문 봅시다. 난 아버지께 카네이션을 드렸다. 자, 이 문장에서 부사어 아버지께는 누구누구에게 대신 쓴 조사죠. 그죠? 부사격 조사. 그러니까 이거는 부사어가 되는 거고요. 이 부사어의 대상 아버지 때문에 카네이션을 주다라고 안 하고 드리다라고 했죠. 이 경우에 주다라고 쓰면 쌍놈 되는 거고요. 아버지께 드리다라고 특수 어휘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뭘 봤었냐면 객체 높임법은 시와 같은 선어말어미를 붙여서 만들 수가 없고 오직 특수 어휘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 경우는 보시면 주다 대신에 드리다라고 하는 특수 어휘를 쓴 겁니다. 자, 밑에도 봅시다. 난 어머니를 모시고 자, 어머니를 당연히 목적어죠. 목적어. 자, 이 목적어 때문에 어머니를 데리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게 만약 동생이었다면 내가 동생을 데리고라고 썼겠죠. 그죠? 이렇게 하지 않고 모시고라고 하는 특수 어휘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주의하자. 여기 시 붙은 거 선어말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객체 높임이라고 하고요. 자, 하나 넘어가 봅시다. 실현 방법 또 같은 이야기 반복 같은데 부사격 조사 깨를 붙이는 겁니다.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조사 대신에 깨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고요. 예문 보시면 나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머니께라는 말을 써야죠. 할머니께 편지를 주다가 아니라 드렸다. 요건 맞게 썼네요. 자, 밑으로 갑니다. 특수어휘 모시다, 드리다. 조사를 깨로 바꾸고요. 특수어휘를 쓰는 겁니다. 모르는 문제는 선생님께 물어봐야지. 자, 깨는 잘 썼네.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쭈다가 기본형이니까 여쭈어 봐야지라고 특수어휘를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요런 방식이 객체 높임을 만드는 방식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객체를 높이는 특수한 어휘 몇 가지라고 했고요. 또 보시면 또 뻔한 겁니다. 주다 대신에 드리다. 그 다음에 뵙다 대신에 보다 대신에 뵙다. 요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학생들 중에 가끔씩 이게 높임말이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건 좀 신경 쓰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데리다 대신에 모시다, 묻다 대신에 여쭈다가 특수 어휘가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요거 뭐 기본으로 아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 외 높임 표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인데 첫 번째 보시면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높이는 표현. 자, 이거는 상대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나 대신에 제가 저가 있죠. 그죠? 우리 대신에 저희 복수형으로 저희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이건 뭐 누군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춘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저희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복수형이니까 그지? 나만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포함된 어떤 집단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에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 우리나라는 맞지만 저희 나라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딴 사람 내가 우리라고 지칭하는 우리 민족 전체가 포함된 것일 수가 있는데 내 멋대로 낮춰버리면 곤란하니까 저희 나라라는 말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잘못된 높임 요것도 문제에 꽤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간접 높임과 연결시켜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공부하실 때는 항상 간접 높임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보세요. 높여야 될 대상을 제대로 높이지 않는 경우 선생님은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자, 선생님의 머리, 신체 일부죠. 새었다, 높이지 않았습니다. 새시었다, 쉬었다니까 새시 붙이고 그 다음에 엇은 과거 시제의 선 어머나미겠죠. 그래서 선생의 신체 일부를 높이는 간접 높임법이 사용돼야 되는데 이거 안 사용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이건 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아까 봤던 간접 높임과 똑같은 이야기니까 자, 밑에가 문제입니다. 높이지 않아야 될 대상을 높이는 경우. 자, 밑에 보세요. 주문하신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자, 상품이 품절이십니다. 이 상품은 고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상품은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과도한 높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높여야 될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높임법을 써야 되겠죠. 간접 높임으로. 그런데 지금 보신 이런 문장처럼 높여야 될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높여야 될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뭔데?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간접 높임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객체 앞쪽에 있었죠. 여기 보시면 신체, 소유물, 생각, 자, 그 다음 또 뭐 자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봤던 건 소유물. 선생님은 뭐라고 하나 저기 선생님은 뭘 하면 좋을까? 뭐뭐가 있으시다. 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봤던 이 문장은 물건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선생님의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 이 상품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높이면 곤란한 겁니다. 이런 것들 문제에 가끔 나와요. 선생님과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문제 푸실 때 뭐 보겠습니다만 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공부하실 때 포인트를 잘 잡아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잘못된 높임 표현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라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감기가 들었다, 감기가 드셨다. 자, 시 붙여서 주체 높임 사용했었죠. 우리는 이거를 그냥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떤 높임이 사용되었냐까지 봅시다. 선생이 드신 거니까 주어를 높인 거니까 시 붙여서 주체 높임이 사용된 겁니다. 그 다음 밑에 거 상점에서 포장이세요. 자, 이거는 포장이시다. 여기 포장에 시를 붙일 필요가 없고요. 하시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고객이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다에다가 시를 붙여서 하세요라고 쓰는 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문하신 햄버거가 나오셨습니다. 햄버거는 저기 소유물이 아니죠. 이거는 나오셨습니다 쓰면 너무 과도한 표현이죠. 나왔습니다라고 써야 되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잘못된 높임 표현이 되는 거고요. 철수야, 선생님이 너 빨리 오시래.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봤을 거예요. 오시래는 두 가지입니다. 오다는 누가 오는 거죠? 철수가 오는 거죠. 철수가.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한 사람 오시라고 뭐 하셔, 하다, 오라고 했어. 이거는 선생이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하다는 높여야 되지만 오다는 높일 필요가 없죠. 어떻게 바꿔? 철수야, 선생님이 너 빨리 오라고. 자, 철수 높이지 않았어요. 선생은 하셔 시 붙여서 주체 높임법 만들었죠. 그 다음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자, 계시는 게 뭐가 있는 거죠? 선생의 말씀이 있는 거니까 간접 높임인데 특수어비 쓰면 안 되고 있으시겠습니다와 같은 선어말어비만 된다라고 했어요.
자, 따님 이름이 참 예쁘시네요. 자, 요거는 이걸 뭐 틀렸다 맞았다 말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이건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딸을 따님이라고 높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딸의 이름, 자, 이 이름은 선생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니까 따님을 높여서 간접 높임이라고 한번 썼는데 간접 높임에 또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또 높이는 건 과도한 높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우리말에서는 따님 이름이 참 예쁘네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영희야 할아버지께서 주는 걸 받아오너라. 할아버지께서 주는 걸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을 바르게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셨어. 이거는 하룻밤 자시고 가셨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쓰지 않죠? 특수어휘를 써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다라고 주체 높임법을 맞게 고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연습 문제 선생님이 몇 개 만들어 놓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높임법에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은 제가 다 설명을 했고 요거 플러스해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할 만한 게 압존법에 관한 문제를 더 얘기할 필요가 있긴 한데 그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수업 때 그 문제풀이 할 때 그때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지금 오늘 선생님이 언급한 내용들은 높임법의 아주 기본 개념이고 문제가 어차피 나와봐야 여기 있는 것들을 복잡하게 섞어내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내용들만 정확히 아셔도 여러분이 시험 대비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